안녕하세요. Why Green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준토 12기 이재민입니다.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 이번 주제는 식물의 색에 관한 것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식물들의 잎의 색이 초록색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엽록체의 색 때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엽록체에 존재하는 색소들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 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자색광과 적색광의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파장이 짧은 빛을 선택해 이용하게 된다면 적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실제 식물들은 그런 경향을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엽록체의 색소들은 이 파장대의 빛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식물이 초록색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니엘 게이버 교수와 그 연구팀은 이와 같은 제목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노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광수학 스펙트럼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사용된 노이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식물 모두 태양의 빛을 적절히 받아 광합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름이 드리워져 그늘이 지게 된다면 빛이 식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빛이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게 되는 외부적 변동 및 내부의 단백질들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생기는 내부적 변동들 모두 노이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연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식물의 빛 수학 체계를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식물은 광수학 시스템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하는데요. 이때 빛 에너지가 처음 색소에 들어가게 되고 직광 복합체라는 단백질 내에 있는 안테나 색소들을 통해 빛 에너지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색소들에게 빛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 복합체에 있는 엽록체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때 그 에너지를 산출값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산출되는 에너지의 값이 실제 광합성에 필요한 양보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광수학 과정에서 세포가 광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변동으로 인하여 에너지를 변환하는 요소들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이즈로 인하여 산출되는 에너지 양이 변동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 수학의 모델적 표현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점들은 모두 각각 안테나 색소를 의미하고 있으며 각각 점들이 이어진 선들은 에너지가 인접한 색소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에 흡수된 빛 에너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안테나 색소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식물들이 광수학에서 빛 에너지를 여러 안테나 색소들을 통해 반응 중심 복합체에 있는 엽록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 A와 B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제시된 것과 같이 표현하고 이들로부터 특정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흡수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두었습니다. 이후 평균적인 움직임의 확률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함으로써 평균적인 산출 에너지의 값이 ohm으로써 표현됩니다. 실제 산출되는 값들은 시행에 따라 확률적으로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테나 색소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인접한 색소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 있는 인접한 색소들을 이용해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들 분자 내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다시 인접한 색소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보내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반응 중심 복합체에 있는 엽록소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까운 두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에 두 개의 가까운 빛의 파장을 설정하였는데요. 그래프에 나타난 요소들은 각각 델타 람다는 설정한 두 빛의 파장대의 차이이며 람다 제로는 설정한 두 파장대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라지 W는 파장의 피크 위즈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결과 그래프입니다. 크게 총 두 가지의 그래프가 제시되었는데요. 좌측 그래프의 가로축인 타임스텝스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시행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에너지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각 에너지별로 산출된 횟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검은색 실선은 그 경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초록색 막대 부분은 평균 산출 에너지를 의미하며 그 위로는 평균보다 많을 때 그 아래로는 평균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연구원들은 설정한 두 빛의 파장대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에 따라서 노이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중간 B에 있는 그래프 중 좌측이 외부적 변동이 없는 경우이며 우측은 임의로 외부적 변동을 주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A 파트를 보게 되면 설정한 파장이 가까울 때
적절한 차이가 있을 때, 큰 차이가 있을 때의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에 적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동적인 단백질에 의해 내부적 변동이 있어야 하나 외부적 변동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그래프를 봤을 때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경우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우측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평균 에너지의 값이 적게 산출되고 과한 경우와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심한 경우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적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적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이즈가 생기지만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에너지의 값이 잘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완벽히 안정을 유지할 순 없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과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육상식물과 또 다른 광영양 생물인 자주색 박테리아 및 녹색 유황세균을 이용하여 각각의 스펙트럼을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냈습니다. 그림에서 위의 그래프들은 실제 각 생물들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 영역이며 아래는 모델을 이용해 얻어낸 파장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델을 통해 얻어낸 스펙트럼 영역이 실제 스펙트럼 영역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모델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여러 생물이 선택하는 스펙트럼의 영역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이 생물들이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의 최대 효율성보다 시스템의 최대 안정성을 더 중시하면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모든 생물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더 많은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 식물이 녹색인 이유에 대해 실마리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쳐왔던 식물들의 세계에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무더운 여름철, 초록색의 식물들을 보면서 한 번쯤 엽록소의 이러한 선택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